누구든 이 총을 고치면 결혼하겠다. 는 금발의 미녀 대위의 도발에 모두가 무시하던 한국인 청소부가 나타나고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었고 이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금발 여성과 결혼과 임신까지 이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주 조인트 베이스 루이스 음의 코드. 시애틀 남쪽의 광활한 군사기지 위로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깔렸고 빗줄기는 병기고의 강철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그 소음 속에서 미 육군 군수장교 에블린 리드 대위는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탐스러운 금발은 질끈 묶여 있었지만 몇 가닥이 흘러내려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사라진 저격수라 불리는 전설적인 소총의 잔해가 놓여 있었다. 한때 군사기술의 정점이라 불렸을 무기는 이제 녹과 부식으로 뒤덮인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복잡하게 얽힌 내부 구조는 습기와 세월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있었다. 에블린은 지난 몇 주간 이 총의 복원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아직도 그 깡통을 붙들고 있나, 리드? 기지 병기고의 총책임자인 톰슨 소령이 기름 묻은 손을 헝겊에 닦으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기가 가득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도 흥미롭다는 듯이 이쪽을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이건 단순한 깡통이 아닙니다, 소령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에블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톰슨은 코웃음 쳤다. 역사적인 고철이지. 리드, 자네의 그 잘난 금발 머리만큼이나 머릿속도 빛나면 좋으련만. 납세자들의 돈을 이런 쓰레기에 낭비하는 건 그만두는 게 어때? 모욕적인 언사에 에블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군수 장교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특히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 무기를 복원함으로써 남자들뿐인 이 거친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한계에 달한 순간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작업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의 외침에 병기고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누구든 이 총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어. 폭탄 같은 선언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 후 병기고는 폭소로 가득 찼다. 장교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톰슨 소령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리드, 자네 드디어 미쳤군. 그 고철 덩어리를 고치느니 차라리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빠르겠어. 에블린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조롱하는 시선들을 애써 외면했다. 바로 그때였다. 병기고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걸레질을 멈췄다. 그는 기지의 청소부 강민준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만 했다. 장교들은 그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는 에블린의 선언을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작업대 위에 놓인 녹슨 소총에 고정되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고철 덩어리였지만 그의 눈에는 달랐다. 녹과 부식의 장막 너머로 그는 완벽한 균형과 천재적인 설계를 보았다. 저 총은 한국에서 스승님이라 부르던 분이 평생에 걸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전설의 무기였다. 스승은 그것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으며 안타까워했다. 모두의 비웃음이 채 가시지 않은 순간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그에게 쏠렸다. 톰슨 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뭐라고? 자네가? 일개 청소부가 뭘 할 수 있다고? 민주는 톰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에블린과 그녀 앞에 소총을 향해 있었다. 일주일 아니 닷새면 충분합니다. 그의 차분한 자신감에 에블린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은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 당신에게 맡기지. 에블린의 승낙에 톰슨 소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리드, 자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좋아,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저 친구가 저걸 고치면 내가 기지 전체를 네 발로 기어다니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과 조롱 섞인 내기가 시작되었다. 강민준이라는 조용한 청소부는 녹슨 사라진 저격수 앞에 섰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복원이 아니었다. 그의 스승과 가족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잊혀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서막이었다. 강민준에게 주어진 공간은 병기고 가장 후미진 구석, 버려진 부품들이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작은 작업대 하나가 전부였다. 장교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멀찍이서 그를 훔쳐보며 쑥덕거렸다. 그가 언제쯤 포기할지를 놓고 돈을 거는 이들까지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녹슨 소총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첫날 그는 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몇 시간이고 의자에 앉아 소총을 관찰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 혹은 강력한 적수를 탐색하듯 그는 총의 모든 흠집과 구식의 형태, 뒤틀린 부품의 각도까지 눈과 기억에 새겼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신중한 탐색의 시간이었다. 이튿날부터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병기고의 그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망치나 강력한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고고학자의 붓질처럼 섬세했다. 그는 기지에 굴러다니는 쇠붙이와 폐부품들을 가져와 자신만의 작은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용도를 알 수 없는 기묘한 형태의 갈고리, 미세한 떨림을 주는 소형 망치, 각기 다른 강도의 솔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장교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에블린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이로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총을 분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해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녹과 압력으로 엉겨붙은 부품들을 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관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분리해냈다. 그가 직접 만든 도구들은 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오랜 훈련과 타고난 재능이 결합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에블린은 곧장 그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류는 허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몇 년 전 발급된 단순 취업비자,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이 기지의 청소부로 고용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였다. 과거 경력, 가족관계, 심지어 한국에서의 기록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남자였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민주는 총의 개머리판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낡고 거친 나무 표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미세한 요철이 느껴졌다.
그는 작은 솔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짙은 녹과대가 벗겨지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문양이 드러났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와 포효하는 호랑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문양.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그의 스승과 스승이 형제라 불렀던 한미군 장교만이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스승은 이 총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역작이라고 했다. 이 표식은 그들의 우정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의 입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에블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의 비범한 실력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텅 빈 그의 신원 기록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문득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로버트 리드 장군.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걷게 만든 우상이자 집안의 자랑이었다. 에블린은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훈장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두꺼운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무심코 일기장을 펼친 그녀의 눈에 익숙한 단어가 들어왔다. 고요한 메아리.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암호명이었다. 일기에는 고요한 메아리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한국군 최고의 무기 장인과 함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저격 시스템을 개발하던 극비 프로젝트. 할아버지는 그 한국인 장인을 강사부 마스터 켕라 칭하며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강직한 성품을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재능 있는 젊은 제자가 있었다고도 했다. 에블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는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에서 강민주는 분리된 총의 약실 내부를 작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과 정밀함은 더 이상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실의 파편을 쥔 사람이었다. 나흘째 아침 병기고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민준의 작업대 주변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 대신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맴돌았다. 사라진 저격수는 더 이상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부품들은 종류별로 하얀 천 위에 가지런히 정렬되었고 각각의 부품들은 녹이 제거되고 원래의 강철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준의 작업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이 변화를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톰슨 소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고 일개 청소부가 자신을 포함한 병기고의 모든 전문가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는 에블린을 발견하고 일부러 길을 막아섰다. 리드, 아직도 그 쇼를 계속할 생각인가? 저 친구가 저걸 고친다고 해서 정말 결혼이라도 할 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에블린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톰슨은 집요했다. 하긴 자네도 나이가 있으니 슬슬 급해지긴 하겠지. 그래도 상대가 고작 청소부라니. 뭐 총은 잘 고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톰슨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에블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특전사 출신 남성이 임신까지 할 수 있겠소?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에블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다. 민준의 능력을 총을 고치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정하고 한 명의 남자이자 남편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깎아내리는 잔인한 모욕이었다. 동시에 그런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고 선언한 에블린 자신에 대한 조롱이기도 했다. 에블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상급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톰슨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고는 그대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톰슨의 저열한 모욕은 역설적으로 에블린의 머릿속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나 내기가 아니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와 사라진 저격수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할아버지 로버트 리드 장군이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군 기록 보관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었다. 고요한 메아리 프로젝트. 대부분의 파일은 최고 등급의 기밀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접근 권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몇몇 단편적인 보고서들을 찾아냈다.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회수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과 핵심 부품 분실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행간에는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다급함이 느껴졌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한국의 강사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제대했으며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미국 측 책임자였던 에블린의 할아버지는 직후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의 모든 기록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해 역사를 다시 쓴 것 같았다. 그날 밤 에블린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민준이 있는 작업실로 향했다. 변기고에는 희미한 작업등 불빛 아래 금속을 섬세하게 다듬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민준은 마지막 남은 격발 장치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에블린은 말없이 그의 작업대 위에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고요한 메아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서 이 총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죠. 그렇죠? 민주는 조립하던 손을 멈추고 일기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내기의 승패나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 역시 진실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민준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만드신 분은 제 스승님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스승이 모든 누명을 쓰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가족이 어떻게 풍비박산 났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스승의 명예를 되찾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다고 했다. 사라진 총이 이곳에 있다는 희미한 소문 하나만을 믿고서. 에블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할아버지 역시 이 비극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방관자 혹은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가족사는 사라진 저격수라는 하나의 고리로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 직원 혹은 장교와 청소부가 아니었다. 잊혀진 과거에 의해 운명처럼 얽힌 두 명의 동반자였다. 에블린이 내뱉었던 경솔한 결혼 약속은 이제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 채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할 운명 공동체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닷새째 되는 날의 새벽 변기고는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민주는 지난 닷새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작업대는 더 이상 폐부품들의 무덤이 아니었다. 그곳은 경이로운 부활의 재단이었다. 사라진 저격수는 그 본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다.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총신은 칠흑같이 검고 서늘한 빛을 뿜어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린 부품들은 완벽한 기계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세월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 자태에 깃든 전설의 무게감은 오히려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두 명의 천재가 혼을 불어넣은 예술 작품이자 시대의 비극을 품은 유물이었다. 오전 정규 업무가 시작되자 소문은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개 청소부가 전설의 무기를 복원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장교들과 사병들이 하나둘 병기고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톰슨 소령과 그의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온 기지 사령관 윌리엄스 대령이 서 있었다. 윌리엄스 대령은 백발이 성성한 노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톰슨처럼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소총을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살폈다. 믿을 수가 없군. 외관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군. 윌리엄스 대령의 감탄에 톰슨이 끼어들었다. 모양만 그럴싸하게 뜯어고친 것일 겁니다, 대령님. 저런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닷새 만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격발이나 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톰슨은 민준을 향해 삿대질하며 외쳤다. 실력을 증명해봐. 저게 진짜 총이라면 쏴서 증명해보라고.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함정이었다. 만약 격발에 실패하거나 총이 오작동이라도 일으킨다면 민준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에블린은 기지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에블린이 나서려는 순간 민준이 조용히 그녀를 막았다. 그리고는 윌리엄스 대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시험해 보겠습니다. 기지 내 최장거리 사격 훈련장. 축축한 흙냄새와 화약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다. 톰슨은 일부러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했다. 저기 1200야드 거리에 있는 표적이다. 바람도 제법 부는군. 우리 기지 최고의 저격수도 열에 한 번 맞출까 말까 한 거리이지. 모두의 시선이 사격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스크린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점 같은 표적이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민주는 묵묵히 사격 자세를 취했다. 그는 총과 한 몸이 된 듯 보였다. 그의 어깨에 개머리판이 안착하고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가볍게 닿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에블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시험이 아니었다. 과거의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총성이었다. 민주는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주변의 소음도 비웃음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바람의 흐름과 거리, 그리고 표정만이 존재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투쿵우. 격발음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거대한 굉음이 아니라 낮고 묵직한 울림이 먼저 울리고 뒤이어 날카롭게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따라왔다. 그 독특한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총알은 이미 총구를 떠났다. 1초, 2초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표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톰슨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퍼석. 스크린 속 표적의 정중앙에서 파편이 터져나갔다. 완벽한 명중이었다. 심지어 총알은 표적지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나가 있었다. 통제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한 발. 장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톰슨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윌리엄스 대령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믿을 수 없는 실력이군. 자네는 대체 정체가 뭔가? 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총을 에블린에게 건넸다. 소총을 받아든 에블린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총의 무게 중심이 개머리판 쪽으로 아주 희미하게 쏠려 있는 듯 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개머리판을 살펴보자 민준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그는 개머리판에 새겨진 독수리와 호랑이 문양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마치 정해진 암호를 누르듯 독수리의 눈, 호랑이의 발톱, 그리고 두 동물이 마주보는 지점을 순서대로 꾹 눌렀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문양의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나무 속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담배 필터 크기로 단단하게 말린 마이크로필름 한 통과 표면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황동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병기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총기 복원이 아니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이었다. 사라진 저격수는 무기이자 동시에 과거의 진실을 담은 열쇠이자 메시지였던 것이다. 윌리엄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개인적인 내기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총과 내용물은 기지 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분석 및 보관하겠다. 대령의 명령은 단호했다. 병사들이 다가와 민준과 에블린의 손에서 소총과 마이크로필름, 열쇠를 조심스럽게 회수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눈앞에서 빼앗긴 셈이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조롱하는 톰슨 소령 따위가 아니라 이 비밀이 영원히 묻히기를 바라는 거대한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진실의 열쇠를 눈앞에서 빼앗긴 에블린과 민주는 초조해졌다. 윌리엄스 대령은 원칙주의자였지만 동시에 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공식적인 분석을 통해 진실을 파헤칠 가능성보다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조용히 덮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마이크로필름에 모든 게 들어있을 거예요. 에블린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말했다. 민주는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필름을 다시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에블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할아버지의 복무 기록. 내가 군 역사 기록물 연구를 명목으로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도 그곳에 있고요. 어떻게든 필름의 사본을 만들거나 최소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연주를 총동원했다. 할아버지의 옛 부관이었던 퇴역 장성에게까지 연락해 가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다는 감성적인 이유를 들어 특별 접근 허가를 받아냈다. 며칠 후 그들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기지 외곽에 위치한 군 기록 보관소의 지하 연구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에블린은 미리 손을 써둔 담당자에게서 분석 중인 증거물이라는 명목으로 잠시 보관된 마이크로필름 원본을 몰래 건네받았다. 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필름을 판독기에 걸자 낡은 화면 위로 암호화된 문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암호 해독 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잠금을 풀어나갔다. 필름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고유한 메아리 프로젝트의 이면에 대한 기록이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위장된 유령 채널을 통해 수많은 최첨단 무기들이 제3국 분쟁 지역으로 밀반출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당시 기지의 군수 사령관이었던 톰슨 장군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톰슨 소령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름의 마지막 부분에는 날짜와 함께 암호화된 좌표가 적혀 있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기지에서 멀지 않은 캐스케이드 산맥의 깊은 산골이었고 그 옆에는 산의 금고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바로 그때 연구실의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에블린의 단말기에 보안 경고 메시지가 떴다. 그녀의 접근 기록이 상부의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들켰어요. 어서 빠져나가야 해요. 그들은 필름의 핵심 내용을 급하게 촬영하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그날 밤 퇴근 후 자신의 숙소로 향하던 에블린의 앞을 어두운 주차장에서 나타난 톰슨 소령이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비열한 미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살기 어린 경고만이 번뜩였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리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에블린이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고요한 메아리. 죽은 장군들의 유령놀이는 이제 끝내시지. 내가 뭘 파헤치고 다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한국인 친구 비자 연장이 얼마 안 남았던데.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거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톰슨은 그들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에블린은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혼란 속에서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서류 가방. 평생 열어보지 못했던 그 가방의 열쇠 구멍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낮에 민준이 총에서 꺼냈던 황동 열쇠의 사진과 가방의 열쇠 구멍을 비교해 보았다. 문양과 형태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다음 날 에블린은 윌리엄스 대령을 찾아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라며 열쇠를 잠시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대령은 잠시 고민했지만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녀에게 열쇠를 내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가방에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가방이 열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남긴 고뇌의 흔적이었다. 일기장에는 고요한 메아리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톰슨 장군을 중심으로 한군 내 부패 세력의 무기 밀매를 눈치챘지만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키고 모든 책임을 강 사부에게 뒤집어 씌웠다. 할아버지는 강 사부와 그의 제자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불명예스러운 전출을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겼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금고는 증거를 품고 있다. 하지만 진짜 열쇠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스승의 명예, 그리고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톰슨의 노골적인 협박은 오히려 에블린과 민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산의 금고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건 위험해요. 에블린이 불안하게 말했다. 민준은 방 안의 지도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겁을 먹고 움츠러들 것이라 생각할 때 허를 찔러야 합니다. 그의 눈은 이미 특수부대 작전 장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지형을 분석하고 가능한 침투 경로와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빠르게 계산해 나갔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역공이었다. 에블린은 다음 날 아침 윌리엄스 대령에게 톰슨 소령을 직권 남용 및 협박 혐의로 정식 제소했다. 그녀는 톰슨이 병기고에서 했던 공개적인 모욕과 주차장에서의 협박을 상세히 진술했다. 기지 내에서 장교 간의 공식적인 제소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윌리엄스 대령은 곤혹스러워했지만 절차에 따라 톰슨을 대기 발령시키고 내부 감찰 조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에블린에게 엄청난 도박이었다. 만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녀는 무고와 하극상으로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도박은 성공했다. 톰슨과 그의 수족들은 갑작스러운 내부 조사에 발이 묶여 허둥댔고 그들이 만들어낸 감시망에 일시적인 균열이 생겼다. 바로 그들이 원했던 작은 창문이었다. 금요일 오후 두 사람은 각자 주말 외박을 신청하고 다른 게이트를 통해 기지를 빠져나왔다. 민주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았고 에블린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위장했다. 그들은 약속된 휴게소에서 만나 국도를 벗어나 산맥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자 창밖으로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워싱턴주의 대자연이 펼쳐졌다. 거대한 침엽수림이 하늘을 찔렀고 험준한 산새는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주는 이 거친 자연 속에서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그의 감각은 도시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 트럭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부터는 걸어야 했다. 그들은 최소한의 비상식량과 등반 장비를 챙겨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에블린은 민준의 생존 기술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했고 민준은 험한 산행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를 따르는 에블린의 강인한 정신력에 놀랐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민준의 이야기, 군인 가문 출신으로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에블린의 고독. 그들의 이야기는 결혼 약속이라는 비현실적인 해프닝을 어느새 운명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틀간의 고된 산행 끝에 마침내 그들은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된 좌표에 도착했다. 주변은 온통 거대한 바위와 빽빽한 나무들뿐 인공적인 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가 맞아요. 좌표는 정확해요. 에블린이 GPS 단말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민주는 주변 지형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거대한 바위 절벽의 한 지점에 멈췄다. 다른 바위들과는 달리 유독 그 부분만 이끼가 덜 끼어 있고 미세하게 부자연스러운 균열이 나 있었다. 저기다. 그들이 절벽으로 다가가자 민준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에 낡은 강철 문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날카로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쉬웠다. 그는 에블린에게 손짓으로 멈추게 한 뒤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의 시야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다. 절벽 위쪽 나뭇가지 사이에 교묘하게 위장된 아주 작은 렌즈의 반사광이었다. 최신형 감시 카메라였다. 함정이야. 여긴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이 금고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적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을 터였다. 그들은 덧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멀리서부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산 전체를 울렸다.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협곡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거대한 자연의 감옥에 갇혔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를 비밀의 금고가, 뒤에서는 정체 모를 적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광풍이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나갔고 돌멩이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기체 하부에서는 탐조등이 뿜어져 나와 그들의 은신처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 빛의 감옥 속에서 에블린과 민주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냥감이었다. 여기서 끝이야.
에블린이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그러나 민준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뇌는 생존을 위해 초인적인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 도망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활로는 저 바위 뒤의 강철문, 산의 금고뿐이다. 그는 문득 에블린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짜 열쇠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느냐에 달려있다. 누가? 민준의 시선이 자신과 에블린을 번갈아 훑었다. 설마. 그는 에블린의 팔을 잡아 끌며 절벽의 문으로 돌진했다. 에블린, 저 문을 열어야 해요. 열쇠는 기지에 있잖아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문의 표면은 매끄러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희미한 홈과 돌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열쇠 구멍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문이 중앙에 손바닥만 한 매끄러운 평면이 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에블린,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요. 당신은 리드 장군의 피를 이었어. 저 평면에 손을 대요. 어서. 에블린이 망설이는 사이 헬리콥터에서 스피커를 통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위협적인 기계음이었다. 동시에 기체 측면에 장착된 기관총의 총구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에블린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바위 무늬 평면에 손바닥을 짚었다. 그러자 희미한 녹색 불빛이 그녀의 손바닥을 스캔하듯 지나갔고 삑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평면 주변의 돌기들이 튀어나왔다. 복잡한 다이얼 형태의 기계식 잠금 장치였다. 민주는 그 다이얼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그것은 스승이 그에게만 알려주었던 특수 총기의 격발 장치 설계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배열이었다. 스승의 흔적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다이얼들을 정해진 순서와 각도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각인된 본능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드르륵 쿵. 마지막 다이얼이 제자리를 찾자 땅이 울리는 거대한 소음과 함께 수십 톤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바위문이 안쪽으로 미끄러지며 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헬리콥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타타타타타. 총알들이 바위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민주는 에블린의 허리를 끌어안고 좁게 열린 문틈으로 몸을 굴렸다. 총알들이 그들의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갔다. 거대한 강철문은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무겁게 닫혔고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을 차단했다. 암흑과 정적.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잠시 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벙커 내부의 비상등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을 밀어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 창고였다. 끝없이 이어진 선반에는 수백, 수천 개의 무기 상자들이 경납되어 있었고 반대편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서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무기고가 아니었다. 잊혀진 역사의 무덤이었다. 그들은 홀린 듯 서고로 다가갔다. 서류철에는 고요한 메아리라는 프로젝트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톰슨 장군과 그의 세력은 단순히 무기를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3세계의 작은 분쟁들에 의도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여 내전을 격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군수 이익을 챙겼다. 그들에게 전쟁은 비즈니스였고 인간의 목숨은 대차대조표 위의 숫자에 불과했다. 서류에는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 협력한 외국 정보기관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깊숙한 곳의 금고에서 그들은 낡은 녹음 테이프릴 여러 개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재생기를 찾아 테이프를 걸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프로젝트를 덮어야겠네, 로버트. 자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톰슨 장군의 비열한 목소리였다.
뒤이어 에블린의 할아버지 로버트 리드 장군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강 사부는 죄가 없네. 그는 최고의 군인이자 기술자야. 그 한국인 친구, 그 친구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일도 아니지. 자네 가족이 어린 손녀가 무사하길 바라지 않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할아버지는 가족과 스승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침묵을 택했던 것이다. 에블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었다. 그때 민준이 독수리와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작은 개인 보관함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강 사부가 리드 장군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나의 형제여, 모든 것을 알고 있네. 자네의 고뇌를 이해하네. 부디 가족을 지키게. 진실은 언젠가 떠오를 태양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나. 그리고 만약 언젠가 나의 제자 민준이가 이 진실에 다가서거든 나의 또 다른 아들 민우를 찾아가게. 그 아이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네. 편지의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라진 저격수는 총 3자루가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총이 퍼즐의 다른 조각을 품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이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인 순간 어디선가 치이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벽에 숨겨진 환풍구에서 하얀 연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바깥의 적들은 문을 열 수 없음을 깨닫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들을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잠재울 생각이었다. 숨을 들이쉬자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머리가 아찔해지며 시야가 흐려졌다. 신경가스였다. 즉효성은 없지만 서서히 호흡기를 마비시키고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젠장. 에블린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공포가 심장을 올감했다. 그 순간 민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혼란에 빠진 에블린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에블린.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 한쪽에 붙어있는 붉은색 비상 보관함을 발견했다. 그는 주저없이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잠금 장치를 내리쳐 박살냈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다행히 작동하는 구형 방독면 2개와 산소통이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방독면을 착용했다. 필터를 통해 걸러진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흐려졌던 정신이 겨우 돌아왔다. 이런 규모의 벙커라면 반드시 비상 탈출구가 있을 겁니다. 민준이 방독면의 무전기를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울렸다. 그들은 희미한 비상등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금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낡은 산소통이 얼마나 버텨줄지 알 수 없었다. 방독면 너머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을 채웠다.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자신들의 장송곡처럼 울렸다. 민주는 강 사부의 편지를 다시 꺼내들었다. 나의 또 다른 아들 민우를 찾아가게. 그 이름은 민준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자신보다 2기수 선배였고 스승이 유독 아꼈던 인재였다. 스승의 몰락 이후 연락이 끊겼지만 그가 한국군 정보사령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었다. 민주는 편지지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러자 편지지의 워터마크 속에 숨겨진 희미한 도해가 드러났다. 그것은 벙커의 설계도 일부였다. 그리고 특정 무기 상자의 위치에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쪽이야. 그들은 설계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다른 상자들과 똑같이 생긴 나무 상자가 있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무기가 아닌 이중 바닥이 있었고 그 밑에 숨겨진 공간에서 2번째 사라진 저격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총과 달리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민주는 익숙하게 개머리판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이크로필름 대신 투박한 군용 위성 전화기와 암호문이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전화기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강민우. 스승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낮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나다, 민준이다. 강민준.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우에게 강민준은 오래전 불명예 제대 후 사라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살아있었나 너?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지금 미국에 있는 비밀 벙커에 갇혔다.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증거를 손에 넣었고 곧 죽을 목숨이다. 민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위성 전화기의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서류 몇 장을 촬영해 전송했다. 잠시 후 민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다 사실인가? 알겠다. 거기서 버텨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는 벙커의 비상 탈출구 위치와 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무거운 무기 선반 여러 개를 특정 순서로 옮겨야만 드러나는 비밀 통로였다. 그는 또한 오싹한 경고를 덧붙였다. 너희를 가둔 놈들은 군인이 아니다.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이야. 그들은 증거인 너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거다. 절대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통화가 끊기자 두 사람은 탈출구를 향해 무거운 무기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육중한 상자를 밀고 당기는 힘든 작업이 계속되던 중이었다. 갑자기 에블린이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에블린, 괜찮아요? 가스 때문인가? 민준이 걱정스럽게 달려왔다. 아니, 그냥 좀 어지러워서. 에블린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최근 계속되던 피로감, 미세한 몸의 변화. 설마.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다가 문득 깨달았다. 혹시? 에블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긍정의 의미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장소에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확인했다.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명예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곳을 살아서 탈출해야만 했다. 새로운 생명. 그것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다. 에블린과 민주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절박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마지막 남은 상자들을 밀어냈다. 마침내 차가운 강철 벽면에 숨겨져 있던 비상 탈출구의 육중한 문이 드러났다. 민우가 알려준 대로 복잡한 레버와 다이얼을 조작하자 문은 공기가 빠지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그 너머에는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의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문이 닫히자 그들은 완벽한 고립감과 함께 자신들의 아이를 위한 생존의 여정을 시작했다. 터널은 좁고 축축했다. 그들은 몇 시간을 기어가고 때로는 허리를 숙여 걸었다. 마침내 희미한 바깥 공기가 느껴졌고 그들은 산 중턱에 교묘하게 위장된 동굴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벙커 입구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이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하늘에는 여전히 헬리콥터가 선회하고 있었고 숲속에서는 용병들이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민주는 특전사 시절의 모든 감각을 되살렸다. 그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땅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적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는 에블린의 손을 잡고 짐승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발자국을 지우고 계곡 물을 따라 이동하며 추적을 따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준한 산새는 이제 그들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하지만 이틀에 걸친 추격전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특히 임신 초기 증상과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에블린은 점점 지쳐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준, 우리 그냥 도망치면 안 될까요? 어느 계곡 바위 틈에 숨어 숨을 고르던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 언론에 넘기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에블린, 그들은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서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저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뿐이에요. 민우 씨를 믿고 그와 함께 싸워야만 해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의 복수잖아요. 나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요. 에블린의 절규는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랑과 공포가 뒤섞인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들의 언쟁이 격해지던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며 그들이 숨은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용병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항복하면 고통 없이 끝내주지. 민주는 에블린을 등 뒤로 숨기고 조용히 단검을 꺼내들었다. 최후의 발악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픽, 픽, 픽. 고요한 숲을 찢는 날카로운 소음. 그것은 총성이었지만 소음기가 장착되어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용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허공에서 나뒹굴었고 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완벽한 기습이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들 중심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민준과 에블린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군, 강민준. 강민우였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의 팀은 미 정부의 허가 없이 극비리에 잠입한 대한민국 정보사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민우는 민준이 내민 증거물들을 훑어본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제 끝을 봐야지. 하지만 여기서 싸울 순 없어. 그의 시선이 미국 땅을 넘어 멀고 먼 동쪽을 향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땅에서 끝내야 한다. 서울로 간다. 민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세 번째 사라진 저격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부패한 세력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마지막 열쇠라고 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민우의 팀을 따라 비밀 접선지로 이동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수송기였다. 에블린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 미국을 등지고 낯선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과 함께 그녀는 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활주로에 국적과 소속을 알 수 없는 수송기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육중한 후미 해치가 열리자 워싱턴주의 축축한 숲 냄새 대신 서울 근교의 차갑고도 분주한 밤 공기가 밀려들었다. 에블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익숙한 풍경과 언어를 등지고 이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쥔 민준의 팔에 몸을 기댔다. 오직 그만이 이 낯선 땅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좌표였다.
민우가 이끄는 팀은 그들을 신속하게 차량에 태워 불빛이 흐르는 도시를 가로질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으로 위장된 군 정보사령부의 비밀 안가였다. 그곳에서 민우는 거대한 지도와 모니터들 앞에 서서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실체는 프로메테우스 연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톰슨 가문이 시작한 무기 밀매 네트워크는 수십 년간 암처럼 자라나 이제는 우리 군과 정치권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는 모니터에 DMZ 비무장지대의 위성 사진을 띄웠다.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하고 위험한 땅. 그곳의 한 점을 그가 가리켰다. 스승님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연합의 모든 자금 흐름과 비자금 계좌를 통째로 묶어버릴 수 있는 디지털 킬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폭장치가 바로 세 번째 사라진 저격수입니다. 단순한 총이 아니라 위장된 광대역 데이터 송신기죠. 민우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그 송신기는 DMZ 내의 특정 좌표, 지금은 버려진 한 경계 초소 GP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작동을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생체 인증이었다. 강사부 혹은 로버트 리드 장군의 직계 후손. 바로 에블린이었다. 작전은 내일 새벽입니다. 민우가 결연하게 말했다. 제 팀이 GP 남쪽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으로 위장한 양동 작전을 펼쳐 연합의 시선을 끌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강소령과 리드 대위 두 사람이 GP로 침투해 송신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0분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지뢰와 철책, 남과 북의 감시 병력이 교차하는 죽음의 땅을 가로질러야 했다. 민주는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작전은 시작되었다. 군용 헬기는 최대한 낮게 날아 DMZ 남방 한계선 근처의 숲속에 그들을 내려놓았다. 헬기가 떠나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그들을 짓눌렀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었다. 민주는 다시 과거의 707 특임단 요원으로 돌아갔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에블린의 손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은 원시의 정글처럼 변해 있었다. 녹슨 철조망과 경고 표지판만이 이곳이 전쟁의 한복판임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포복으로 지뢰지대를 통과하고 썩은 개울을 건넜다. 민주는 짐승의 감각으로 적의 흔적을 읽었고 에블린은 그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이제 제법 불러온 그녀의 배가 힘겨워 보였지만 그녀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들의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멀리서 민우의 팀이 만들어낸 총성과 폭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안개 너머로 낡고 스산한 경계 초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바로 그때였다. 오랜만이군, 청소부 양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톰슨 소령이었다. 그는 흉터 가득한 얼굴로 비웃으며 몇 명의 용병들과 함께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소형 추적기가 들려 있었다. 과거 주차장에서 에블린을 협박할 때 그녀의 군복에 몰래 부착해둔 것이었다. 내 가문의 유산을 내 놈 같은 쓰레기들과 배신자의 손녀딸에게 넘겨줄 순 없지. 순간 낡은 초소 안팎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깥에서는 민우의 팀과 합류한 용병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좁은 초소 내부에서는 민준과 톰슨의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증오와 분노를 담은 주먹을 날렸다.
톰슨은 비열하게 주변의 집기를 이용해 민준을 공격했고 민준은 치명상을 피해가며 그의 급소를 노렸다. 싸움이 격해지며 민준이 잠시 균형을 잃고 쓰러진 순간 톰슨이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 에블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대로 정확하게 톰슨의 다리 관절을 걷어찼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내 남편과 내 아이에게서 손 떼. 그녀의 외침은 사자후와 같았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톰슨을 제압한 순간 초소 중앙에 설치된 세 번째 사라진 저격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민우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시간 없다. 2분 후 적 증원군 도착. 에블린은 비틀거리며 송신기로 다가갔다. 그녀가 총의 개머리판에 손을 올리자 푸른 빛이 그녀의 손바닥을 스캔했다. 비비그. 인증이 완료되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담아 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아무런 소리도 폭발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그곳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가 동결되고 조세 피난처의 서버가 파괴되었으며 워싱턴과 서울의 고위층들에게 국제 형사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반세기 동안 세계를 좀먹던 프로메테우스 연합은 단 몇 초 만에 심장이 멎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년 후.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프로메테우스 연합의 붕괴는 전 세계를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다. 톰슨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공개 기념식에서 강사부와 강민준 소령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적한 농가. 벽난로 위에는 복원된 두 자루에 사라진 저격수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무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예술품이었다. 마당에서는 민준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 로버트 강에게 작은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블린의 얼굴에는 더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누구든 이 총을 고치는 사람과 결혼하겠어. 그녀가 분노에 차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생각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기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명과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석양이 농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준이 아들을 품에 안고 에블린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함께 떠오를 새로운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 끝에 찾아온 저격수의 고요하고 완전한 여명이었다.